하지만 오란과 아이들 앞에서 갑자기 이 멋진 옷들을 입기가 그는 창피했다. 그는 이 옷을 기름을 먹인 갈색 종이에 싸서 그동안 알게 된 찻집의 종업원에게 맡겼고, 돈을 좀 주면 종업원은 그가 몰래 내실로 들어가 그 옷을 입고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는 도구만 은반지를 사서 손가락에 끼웠고, 이마 위쪽에 면도를 밀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다음에는 은하 한 잎을 다 주고 산 작은 병에 담긴 향기로운 타향의 기름을 발라 매끄럽게 다듬었다. 하지만 놀라서 그를 쳐다보던 오라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납득이 가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 밥을 먹으며 한참 동안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녀가 침울하게 말했다. 당신을 보니까 왠지 큰 집의 어느 아드님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자 왕눈이 큰 소리로 웃고는 말했다. 그럼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판에 나더러 언제까지나 거지꼴로 살아가란 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무척 기분이 좋았으며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아내에게 훨씬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이제는 돈이 값진 은하가 그의 손에서 술술 흘러나갔다. 여자와 같이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그녀가 귀엽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녀는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반쯤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지으며 중얼거리고는 했다. 세상에. 그리고 적어도 그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도록 훈련이 된 대로 왕눈이 나지막한 소리로 왜 그래? 귀여운 나의 아가씨?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대답했다. 저쪽 맞은편 방에 있는 애는 애인한테서 금비녀를 선물로 받았다는데 난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고물 은비녀밖에 없으니까 난 오늘 당신을 만나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녀에게 속삭여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작고 깃밥이 기다란 귀를 보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매끄럽고 검은 머리 다발을 옆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보물이 머리에 꽂을 금비녀는 내가 사주지. 마치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를 가르치듯 그녀는 왕눈에게 이 모든 사랑의 어휘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런 말들을 그가 자기에게 하도록 가르쳤고, 평생 동안 모내기와 가을거지와 태양과 비 얘기만 했던 그는 스스로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더듬거리면서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화가 벽에서 나오고 자루에서도 나왔으며 그 전에는 어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헌데 당신 뭐 하려고 벽에서 자꾸 돈을 꺼내시나요? 라고 물었을 오란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눈이 그녀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땅에서도 떨어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것이 무슨 삶인지를 모르는 채 굉장히 비참한 심정으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사람 됨됨이나 머리카락이 전혀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분명히 깨달았으며 그녀의 발이 크다는 것도 남편이 의식한 그날 이후로 남편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걸핏하면 그녀에게 터뜨리는 그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에게 감히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눈은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 웅덩이에서 그의 옷을 빨고 있던 아내 곁으로 갔다. 그는 얼마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험악하게 그녀에게 말했는데 그는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움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험악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 진주 어딨어? 그리고 그녀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매끄럽고 납작한 돌 위에 놓고 두들기던 빨래에서 눈을 들며 말했다. 진주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의 주름지고 물에 젖은 손에 시선을 던지며 그가 중얼거렸다. 쓸데없는 진주를 이제는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자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전 언제가는 그걸로 귀걸이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왕눈이 웃을까봐 겁이 났는지 그녀가 다시 말했다. 작은 딸이 시집 갈 때 쓰고 싶어서요.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큰 소리로 반박했다. 아니 흙처럼 피부가 시커먼 애한테 왜 진주야. 진주는 피부고 하얀 여자들한테나 어울리는 거지. 그러더니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거 이런 일이 내가 써야 되겠어. 그러자 천천히 그녀는 주름지고 젖은 손을 가슴으로 집어넣어 조그만 꾸러미를 꺼내 그에게 주고는 꾸러미를 펴는 남편을 지켜보았으며
그의 손에 놓인 진주들은 햇빛을 받아 부드럽고 눈부시게 반짝였고 왕눈이 웃었다. 그러나 오라는 다시 옷을 두들기기 시작했고 눈에서 천천히 무겁게 눈물이 흘러내렸어도 그녀는 손을 들어 그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고 돌멩이 위에 깔린 옷을 나무 방망이로 더욱 줄기차게 두들기길 따름이었다. 만일 왕눈의 작은아버지가 그동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돌아오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은화가 바닥이 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누더기 옷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늘 그렇듯이 허리띠는 엉성하게 매고 옛날이나 변함없이 햇볕과 바람으로 주름지고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구름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불쑥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일찍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 모두에게 잔뜩 미소를 지었고 작은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터라 죽은 사람이 그를 만나려고 찾아온 듯한 기분이 들어 왕눈은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딱 벌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늙은 아버지는 눈을 깜빡거리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 찾아온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동생이 소리쳤다. 형님, 조카! 손자들 그리고 조카 며느리 모두 잘 있었나요? 그러자 마음속으로는 아연실색해서 몸을 일으켰으면서도 왕눈이 겉으로는 공손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아, 예, 뭐 작은아버지도 안녕하셨고 식사는 뭐 하셨어요? 못했지. 작은아버지가 거침없이 말했다. 뭐 하지만 뭐 너하고 지금 하면 되잖아. 그러더니 그는 자리에 앉아 그릇과 젓가락을 끌어다 놓고는 식탁 위에 있는 밥과 생선포와 홍당무 절임과 말린 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그는 무척 굶주린 사람처럼 먹었고 그가 콩알과 생선뼈를 이빨로 잽싸게 아드득거리며 발라내고 묽은 죽을 3그릇이나 요란하게 비울 때까지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다음에 그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기라도 한 것처럼 거침없이 말했다. 난 지난 4일 동안 한숨도 못 잤으니까 이제는 잠을 좀 자야 되겠네. 그래서 어리벙벙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왕눈은 그를 아버지의 침대로 안내했고 작은아버지는 누비 이불을 들추더니 훌륭하고 깨끗한 새 무명을 만져보고 왕눈이 아버지의 침실에 사다가 들여놓은 멋진 탁자와 큼직한 나무 의자를 둘러보고 말했다. 그래, 뭐 듣자 하니 네가 부자가 됐다고는 하더라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부자일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자기의 물건이라는 되는 듯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여름이기는 해도 꽤나 포근한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고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없이 잠이 들었다. 왕눈이 그를 먹여 살리게 되리란 사실을 그가 알게 된 지금 다시는 작은아버지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어 왕눈은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밀어 닥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눈은 작은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걱정하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말았다. 작은아버지는 정오가 지난 다음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는 요란하게 세차게 하품을 한 다음 주섬주섬 몸에 옷들을 걸치며 방에서 나와 왕눈에게 말했다. 아이고, 그럼 난 가서 마누라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야겠구나. 우리 세 식구가 네가 사는 이 큰 집에 와서 얻어먹고 허름한 옷을 얻어 입는다고 해도 너한테는 전혀 축이 나지 않겠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형제와 그의 자식을 집에서 쫓아버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왕눈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눈은 만일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지금은 존경을 받게 된 마을에서 수치를 느껴야 할 터였기에 섣불리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대문 곁에 방들을 비우려고 일꾼들더러 모두 헌집으로 거처로 옮기려고 명령했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빈 방으로 작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왕눈은 심히 화가 났으며 그 모든 불만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미소로 응하며 친척들을 환영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비록 작은 어머니의 살지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고 건방지고 망나니 같은 사촌의 얼굴을 보니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은 생각이 잔뜩 치미기는 했어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는 화를 참지 못해 읍내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 그들이 모두 익숙해지고 오란이 그에게 화는 그만 내세요. 그냥 참는 수밖에 별도리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말했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와 사촌이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그나마 얌전히 굴 것이라는 생각이 든 다음에 그의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격렬하게 렌하라는 여자에게 쏠렸고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집에서 들개들이 우글거릴 때는 다른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는 모든 열병과 고통이 다시금 타올랐고 왕농은 아직도 그의 사랑에서 전혀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오란이 단순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늙어서 판단이 흐려진 노인도 눈치채지 못하고 우정 때문에 칭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바를 왕농의 작은 어머니가 즉시 알아차리고는 곁눈질을 하고 웃으며 소리쳤다. 보아하니 왕룡이 어디서 꽃을 따고 싶은 모양이구만. 그러나 오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수룩하게 그녀를 쳐다보자 작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참외를 쪼개놓기 전에는 그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까놓고 얘기하겠는데 자네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홀딱 미쳐있단 소리야. 사랑혼에 인해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어느 날 이른 아침 그의 방에서 지쳐 졸면서 누워있던 왕룡이 그의 방 창밖 마당에서 작은 어머니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퍼뜩 정신이 들어 이 여자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아연실색해서 더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다. 탁한 목소리를 그녀는 살찌은 목구멍에서 기름처럼 좔좔 얘기를 쏟아냈다. 그래 난 남자라면 훤한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머리를 가다듬고 새 옷을 사고 벨벳 신발을 신으려고 했다면 말이지. 그건 분명히 새 여자가 생겼다는 신호야. 오란이 짤막하게 무슨 소리를 냈지만 왕농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작은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휴 가엾은 여자 같으니라고. 어느 남자에게도 여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리란 생각을 하면 안 되어서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쳐 여자가 몸매를 잃게 되면 남자란 불만을 느끼게 마련이야. 남자의 공상은 다른 곳으로 찾아 어느새 달려가는데 가엾고 멍청한 자네는 남편이 부려먹기 위한 소보다 별로 나을 바가 없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전혀 어림도 없지. 그리고 남편이 돈을 벌어 다른 여자를 하나 사서 집에 들여다 놓더라도 남자란 모두 그런 것이고 평생 제가 먹고 살기엔 넉넉한 돈을 가져본 적도 없는 가난뱅이 주제라서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집 형편없는 남자도 역시 여유가 있었다면 그랬을 테니까 자넨 한탄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작은 어머니가 더 얘기를 했지만 여기까지 그녀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멈추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운 왕룡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제 갑자기 그는 사랑하는 이 여자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충족시킬 방법을 깨달았다. 그는 이 여자를 사서 집에 들여놓아 어떤 다른 남자도 그녀를 찾아들지 못하게 해서 독차지한다면 그는 먹고 마시고 만족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는 당장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작은 어머니를 남모르게 손짓해 불러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무도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대추나무 밑에서 묻고 싶었던 얘기를 털어놓았다. 작은 어머니가 마당에서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옳아요. 저는 아내 하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데 우리 모두 먹고 살기에 넉넉한 형편이니 그래도 안 될 게 없잖아요. 작은 어머니가 열을 올려 수다스럽게 말했다. 그럼 안 될 거 없지 안 그래? 돈을 번 남자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가난한 남자만 자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왕룡이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지 알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고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얘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누가 저를 위해 중간에 나서서 타협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직접 찾아가 우리 집에 가서 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녀가 당장 대답했다. 어떤 여자인지 얘기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그러자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농은 멋쩍어하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레나라는 여자인데요.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 여름 겨우 2달 전에만 해도 자기 자신까지도 몰랐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왕농은 모든 사람이 레나 얘기를 들어 꼭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어머니가 질문을 더 하자 짜증이 났다. 헌데 그 여자가 사는 집은 어디야? 아니 어디긴 어디예요? 그가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읍내 큰 거리의 찻집이죠. 꽃들의 집이라는 곳 말하는 거야? 그럼 또 어디 또 있어요? 왕룡이 쏘아붙였다. 삐죽 내민 아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난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길이 있나 알아봐야 되겠어. 그 여자의 주인이 누구지? 그리고 큰 집에서 노예였던 토치앤이 주인이란 얘기를 했더니 작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여자야? 어느 날 밤 늙은 대감이 그 여자의 잠자리에서 죽었다더니 지금은 그렇게 되었구만. 하기야 그런 일을 할 만한 여자이긴 해. 그러더니 그녀가 다시 캑캑거리며 히히 웃고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 여자라구만. 그렇다면 일이 정말 간단해지지. 모두가 간단한 일이라고. 그 여잔 돈만 많이 준다면 산이라도 쌓아 올릴 정도로 옛날부터 무엇이나 다 할 만한 여자였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왕룡이 갑자기 입안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으며 말을 하자 속삭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그렇다면 은하를 줄게요. 은하하고 금화도 줄게요. 땅이라도 몽땅 다 팔아서요. 그러자 이상하고도 이율 배반적인 사랑의 열병 때문이었는지 왕룡은 일이 이루어진 다음까지는 큰 찻집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속으로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그 여자가 내 집으로 와서 내가 독차지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난 목을 걸고 절대로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겠어. 하지만 만일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겁이 나서 심장이 멈출 지경이었고 그래서 자꾸만 작은 어머니한테 달려가 재촉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토치앤한테 나는 은화나 금화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가 다시 말했다. 그 여자들 우리 집으로 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원한다면 날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고 비단 옷만 입게 될 거라고. 가서 전하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점점 짜증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진 뚱뚱한 여자가 눈알을 희번덕거리고 굴리며 왕룡에게 소리쳤다. 아 그만해. 내가 뭐 멍청이가 남녀관계를 주선하는 것이 이번이 한두 번인 줄 알아? 가만히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는 손가락이랑 깨물고 있는 것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으며 렌하의 눈에 그의 집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왕룡은 오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켜 쓸고 닦고 탁자와 의자들도 이리저리 옮겼으며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게 된 이 가엾은 여자는 점점 더 겁에 질렸고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왕룡은 오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집안에 두 여자가 있게 되었으니 방도 더 드리고 마당도 하나 더 있어야 하며 그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단둘이 지낼 장소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일을 마무리 지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일꾼을 불러 집에다 가운데 방 뒤쪽으로 마당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마당 둘레에 양쪽으로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둘, 3개의 방을 드리라고 지시했다. 일꾼들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감히 말대꾸는 하지 못했고 왕눈 자신도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며 자기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칭에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게끔 작업을 스스로 감독했다. 그리고 일꾼들은 들판에서 흙을 퍼다가 벽을 쌓아 올리고 땅을 다져 골랐으며 왕룡은 읍내로 사람을 보내 지붕에 얹을 기와를 사오게 했다. 그러다가 방들을 다 짓고 흙바닥을 고른 다음에 그는 벽돌을 쌓았고 일꾼들은 벽돌을 가지런히 깔고 석회로 붙여 레나가 거처할 3방에 멋진 벽돌 바닥을 마련했다. 그리고 왕룡은 문에다 걸 휘장을 만들 빨간 헝겊도 샀고 3 탁자와 그 양쪽에 놓을 2개의 조각한 의자와 탁자 뒤쪽 벽에다 걸 산소와 족자도 2폭 샀다. 그리고 그는 뚜껑을 갖춘 동그랗고 빨간 오치를 한 당과 그릇을 샀고 그 그릇에 개떡과 비계로 튀긴 과자를 가득 담아 탁자 위에다 놓았다. 그러고는 그것 하나만 들여놓아도 작은 방에 꽉 찰 정도로 커다랗고 널쩍하고 깊이 조각한 침대도 샀으며 그 둘레에 드리울 꽃무늬를 넣은 휘장도 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그는 오란에게 무엇을 부탁하기가 거북했기 때문에 저녁이면 작은 어머니가 와서 침대에 휘장도 달아주고 남자로서는 솜씨가 서툴러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었다. 그리고는 준비가 다 끝나서 할 일도 없어졌고 한 달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렌하의 일은 성사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왕농은 렌하를 위해 새로 만든 작은 마당에서 혼자 서성거리다가 마당 한가운데 작은 연못을 하나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꾼을 한 사람 불러 사방석자가 되게 연못을 파게 하고는 둘러가며 타일을 붙였고, 왕농은 시내로 들어가 그 연못에 넣을 군붕어 5마리를 사왔다. 그러고는 할 일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 또다시 그는 들뜬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동안 줄곧 그는 누구한테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콧물이 지저분하면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사흘 이상이나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았다고 오란에게 고함만 질러댔고,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오란이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들이 굶주리던 때나 그 어느 때도 지금까지 왕농은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가혹하게 말했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말꼬리 같은 그놈의 머리를 좀 빗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꼭 이렇게 난리를 일으켜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신음하듯 자꾸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 전 당신한테 아들을 낳아줬는데, 전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요. 그는 말문이 막히고 불안해졌으며 그녀 앞에 있기가 창피해져서 혼자 투덜거리고는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그에게 훌륭한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고, 그 아이들이 살아있으므로 법으로 따지더라도 그는 아내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의 욕망 이외에는 아무런 구실도 없었다. 이렇게 나날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작은 어머니가 와서 말했다. 성사를 봤어. 찻집 여자가 목돈으로 은화 100냥만 손에 쥐어주며 일을 주선해주고, 아가씨는 비치 귀걸이에 비치 반지 하나, 금반지 하나, 공단옷 2벌, 비단옷 2벌, 신발 10여 켤레, 그리고 비단 이부자리 2벌을 주면 오겠다고 그러더구나. 이 모든 얘기에 왕룽은 귀에 들어온 말은 성사를 봤어라는 부분이 전부였고, 그가 소리쳤다. 아,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당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는 안방으로 달려가 은하를 꺼내 작은 어머니의 두 손에 다 쏟아주었고, 아직도 속으로는 여러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마련될 만한 돈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한테도 은하 10냥을 드리겠어요. 그러자 그는 뚱뚱한 몸을 일으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거절하는 신용을 하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아니야 난 안 받겠어. 우린 한 가족이고, 그리고 넌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어머니나 마찬가지여서 난 이 일을 너를 위해 한 것이지 은하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야. 하지만 거절을 하면서도 그녀가 내민 손을 보고 왕룽은 은하를 그 바닥에 쏟아주며 이 돈은 보람있게 쓴 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돼지고기와 쇠고기와 잉어와 죽순과 밤을 사왔고, 수프를 끓이려고 남방에서 가져온 말린 제비지 한 덩어리를 사왔고, 말린 상어 지느러미도 사왔고, 그가 알고 있는 온갖 진미를 사다 놓고는 기다렸는데, 그의 초조하게 들끓는 조급한 마음은 기다림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여름이 끝나는 8번째 달에 어느 눈부시게 빛나고 불처럼 뜨거운 날, 그녀는 그의 집으로 왔다. 왕농은 멀찌감치 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남자들이 어깨에 맨 닫힌 대나무 가마를 타고 왔는데, 그는 밭 언저리를 따라 뻗어있는 좁은 길을 따라 이리저리 구불거리며 오는 가마를 보았고, 그 뒤에 토추인이 따라오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는 겁이 나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별로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는 여태까지 여러 해 동안 아내와 같이 잤던 방으로 얼른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곳 방 안의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기다렸으며, 그러자 손님이 대문에 와 있으니까 나와서 보라고 작은 어머니가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어색해하면서 그는 좋은 옷차림에 머리를 떨구고 천천히 이쪽 저쪽 옆만 보고 똑바로 앞을 쳐다보지 않으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토치엔이 쾌활하게 왕농을 소리쳐 불렀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줄 알았나요? 그러더니 그녀는 남자들이 내려놓은 가마로 가서 휘장을 들추고는 혀를 차고 말했다. 나오너라니 나야. 여기가 네 집이고 이제 이 사람이 네 주인이시다. 왕농은 가마꾼들의 얼굴에서 잔뜩 이죽거리는 미소를 보고 마음이 언짢아져 생각했다. 읍내 거리에서 빈둥거리는 이 하찮은 녀석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그리고 그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새빨갛게 달아오는 기분을 느껴 화가 났으며,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자 휘장이 거쳤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으며 가마의 컴컴한 내부에 백화처럼 차분하고 화장을 한 레나 아가씨의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싱글거리는 읍내 건달들까지도 잊어버렸으며 자기가 혼자 소유하려고 이 여자를 샀고 그녀가 영원히 그의 집에서 살기 위해 왔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해서 그는 덜덜 떨며 뻣뻣하게 서서 꽃 위로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아한 자태로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선을 떨굴 줄 모르고 왕룡이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그녀는 토츠엔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머리를 수그린 채 눈을 내리깔고는 토츠엔에게 몸을 기대고 작은 발로 타박타박 거리며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왕룡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토츠엔에게 잘 안 들릴 정도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거처할 곳은 어딘가요? 그러자 작은 어머니가 다른 쪽에서 앞으로 나섰고 그들은 아가씨를 가운데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가 왕룡이 그녀를 위해 지은 새 방으로 갔다. 그리고 일꾼들과 층을 멀리 떨어진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도록 왕룡이 보냈으며 오라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 모르게 어디론가 가버려 자취를 감추었고 두 아들은 서당에 가 있었고 벽에 기대고 잠든 노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가엾은 바보 딸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어머니와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왕룡의 집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레나가 들어간 다음에 토창이 휘장을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왕룡의 작은 어머니가 약간 짓궂은 미소를 띠고 나오더니 무엇이 묻어있는 것을 털어버리려는 듯 두 손을 털었다. 저 여자 향수하고 화장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구나. 아직도 웃으며 그녀가 말했다. 정말 나쁜 여자다운 냄새를 풍긴다고. 그리고는 더욱 심술궂은 표정으로 그녀가 말했다. 얘야, 저 여잔 겉으로 보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이 말은 꼭 해두고 싶은데 만일 머지않아 남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게 될 그런 나이가 다 되지만 않았다면 빛의 귀걸이와 손가락에 낄 금반지와 심지어는 비단과 공단을 몸에 감아준다고 해도 농부의 집으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농부의 집으로 올 마음이 생겼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구나. 그러다가 너무나 노골적인 이 말에 화가 난 왕룡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황급히 덧붙여 말했다. 아니 뭐 하지만 근데 미인이란 건 분명해. 난 저렇게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으니까. 황시댁에서 데려온 투박한 종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고 난 다음인지라 잔치상에 팔보채만큼이나 맛이 나겠어. 하지만 왕룡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빨간 휘장을 들추고 레나를 위해 그가 만든 마당으로 나간 다음에 그녀가 컴컴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밤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그녀 곁에 있었다. 이때까지 줄곧 오라는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동틀녘에 그녀는 벽에서 괭이를 집어들고 아이들을 불러 배추 잎에다 식은 음식을 조금 싸가지고 집을 나간 다음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시커멓게 흙이 묻고 지친 몸으로 말없이 돌아왔고 아이들도 말없이 그녀를 따라왔으며 오라는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늘 그렇듯이 음식을 장만해 식탁에 차려놓고는 노인을 불러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고 가엾은 바보에게 밥을 먹인 후에 아이들과 함께 그녀도 밥을 조금 먹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왕룡이 아직 꿈을 꾸듯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잠을 자려고 세수를 하고는 마침내 낯익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혼자 잤다. 그리고 왕룡은 밤낮으로 그의 사랑을 먹고 마셨다. 날이면 날마다 그는 레나가 침대에 한가하게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초가을 햇볕이 따가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없이 토츠엔이 미지근한 물로 그녀의 날씬한 몸을 씻어주고 살에다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향수와 기름을 치는 동안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다. 토츠엔이 그녀의 하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레나가 고집한 데다가 보수도 푸짐하게 주었기 때문에 토츠엔은 20명의 아가씨 대신에 한 명을 시중 드는 쪽을 기꺼이 택했으며 그래서 토츠엔과 그녀의 안주인이 된 레나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왕룡이 만든 새 안채에서 지냈다.
하루 종일 레나는 서늘하고 컴컴한 그녀의 방에 누워 초록빛 여름 비단옷과 허리에서 잘라버린 작고 몸에 꼭 끼는 위독과 펑퍼짐한 바지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탕절임과 과일을 먹었으며 그녀를 찾아오며 왕눈은 그런 모습의 레나를 보았고 그는 사랑을 먹고 마셨다.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면 그녀는 귀엽게 토라진 표정을 지으며 왕눈을 쫓아버렸고 토츠앤이 다시 그녀를 목욕시키고 향수를 뿌렸으며 맨살에는 보드랍고 하얀 비단을 두르고 겉에는 복숭아 빛깔의 비단, 왕눈이 지운 비단 옷으로 새로 갈아입혔다. 토츠앤은 그녀의 발에다 술을 놓은 작은 신발을 신겨주었고 그러면 레나는 마당으로 나와 금붕어 5마리가 노는 작은 연못을 구경했고 왕눈은 이 신비한 여자를 물끄러미 서서 쳐다보았다. 그녀가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면 왕눈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녀의 뾰족하고 작은 발과 가녀하게 오므란 2 손보다 더 멋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을 먹고 마셨으며 혼자 잔치를 벌이고 만족감을 느꼈다. 데이지 9부 어떠셨나요? 작은아버지의 식구들 그리고 렌하와 토츠앤까지 왕눈의 집으로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이고 갖고 있던 은하와 그 말을 물쓰듯 쓰고 있는 왕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임형주님의 청개의 바람이 되어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